야, 이 새끼야. 네 눈가래는 내가 입은 이 옷이 그냥 넝마주의 작업복으로 보이냐?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대전 유성구의 한 고급 한우 전문점, 평온하던 저녁 식사 시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목이 붉게 달아오른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과장 오만석 대령이 서 있었다. 기름진 얼굴에는 개기름이 번들거렸고 풀린 눈동자는 독사와도 같은 비릿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로 물을 조금 흘려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앳된 청년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만석은 그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였다. 그는 혀를 쯧쯧하며 바닥에 침을 뱉듯 소리쳤다. 실수? 야, 너 군대 안 다녀왔지? 군대에서 실수라는 게 용납이 되는 줄 알아? 전쟁터에서 총알 잘못 넣었다고 죄송합니다 하면 적군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봐주냐고. 이 빠진 새끼가 어디서 감히 대령님 식사하시는데 재수를 옴붙게 해. 오만석의 고함은 식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오만석의 어깨에 빛나는 무궁화 3개가 박힌 계급장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계룡대 인근인 이곳 유성에서 저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건 곧 권력이었고 건드려봤자 피 보는 건 민간인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지배하는 구역이었다. 오만석은 거만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맞은편에 앉은 군수업체 사장에게 턱짓을 했다. 김 사장 봤어? 요즘 애새끼들이 이렇다니까.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내 밑에 있었으면 영창을 10번은 보내서 사람을 만들어놨을 텐데. 아이고, 과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참으십시오. 제가 매니저 불러서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김 사장은 비굴하게 웃으며 오만석의 빈잔에 잽싸게 비싼 양주를 채웠다. 오만석은 그 술을 단숨에 털어넣으며 입맛을 다셨다. 이번 군수 물자 입찰건으로 김 사장에게서 받아 챙긴 뒷돈만 해도 현금으로 억 단위가 넘었다. 썩은 내 나는 거래가 오가는 이 술자리는 그에게 있어 제왕의 연회나 다름없었다. 야, 알바.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나가서 3잔 가져와. 그리고 사장 오라 그래. 서비스로 육회라도 한 접시 내오라고 해야지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아니냐? 오만석이 낄낄거리며 청년의 어깨를 툭툭 쳤다. 손찌검이라기엔 애매하고 장난이라기엔 모욕적인 터치였다.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때였다. 그만하시죠. 소란스러운 식당의 공기를 가르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계곡물처럼 청명하면서도 소름 끼치게 차가운 음성이었다. 오만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술기운에 달아오른 얼굴을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그곳에는 식당 구석진 자리, 기둥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 등산 점퍼에 캡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턱선과 콧날은 베일듯이 날카로웠다. 강서연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 중장. 전설적인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에서 10여 년을 구르며 인간 흉기로 다듬어진 그녀가 이제 막 임무를 마치고 육군본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미 깨끗하게 비워진 국밥 그릇 하나와 물컵만이 놓여 있었다. 오만석은 강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해 보이는 등산복 차림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여자. 그의 눈에는 그저 등산이나 다녀와서 밥이나 축내는 흔해 빠진 아줌마 혹은 계룡대에 근무하는 하급 부사관의 아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야? 이 아줌마는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오만석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김 사장 역시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강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크지 않은 키였지만 그녀가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녀는 오만석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였다. 공공장소입니다. 그리고 저 청년은 귀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사과하십시오. 강서연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그 내용은 명령에 가까웠다. 귀관이라는 단어에 오만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민간인 주제에 감히 대령인 자신에게 군대 용어를 써가며 훈계를 하다니. 그의 얄팍한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 귀관? 이것 봐라. 어디서 군인 흉내를 내? 야, 너 뭐냐? 여기서 행정 보는 군무원 나부랭이야? 아니면 어디 하사 나부랭이 와이프라도 되냐? 오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서연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인 역겨운 입냄새가 풍겼다.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서 설쳐?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어깨에 무궁화 안 보여? 이게 동네 꽃밭에 핀 꽃인 줄 알아? 오만석이 자신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으스댔다. 강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오만석의 눈을 지나 그의 뱃살 그리고 흐트러진 정복의 단추를 스쳐 지나갔다. 707 시절 적의 급소를 파악하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단 3초. 그녀가 마음만 먹었다면 오만석의 목을 꺾어버리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작전 중이 아니었다. 게다가 내일이면 저 썩어 빠진 인간의 상관으로 마주하게 될 터였다. 강서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동정 같기도 한 기묘한 미소였다. 무궁화라. 강서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무궁화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한마디는 오만석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오만석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변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강서연을 위협했다. 이 건방진 년이. 야, 너 이름 뭐야? 소속 어디야? 내가 오늘 너네 남편이고 부대장이고 싹 다 불러서 아작을 내줄 테니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김 사장이 말리려는 신용을 했지만 오만석은 이미 폭주한 기관차 같았다. 계집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야, 너 내가 우스워? 내가 지금 전화 한 통만 하면 헌병대 쫙 깔리고 너 같은 거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오만석의 고함과 욕설이 쏟아지는 동안 강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그것처럼 차분하고 냉철했다. 그녀는 오만석의 군복에 달린 명찰을 눈에 새겼다. 육군 대령 오만석. 그리고 군수참모부 마크. 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 파악은 끝났다. 대령 오만석. 기억해 두겠습니다. 뭐? 기억해? 하이고 아주 드라마를 찍으세요. 그래, 기억해라. 꼭 기억해서 꿈에도 나와라. 내가 널 아주 밟아 죽여버릴 테니까. 오만석이 삿대질하며 비아냥거렸다. 강서연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듯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갔다. 학생, 다친 데는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치우지 마세요. 이건 저 사람이 치워야 할 겁니다. 강서연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국밥값입니다. 남은 건 학생이 챙겨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만석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어디가?
도망가냐? 쫄았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식당 밖으로 나온 강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녀의 어깨에도 내일이면 저 별들보다 더 찬란한 세 개의 별이 내려앉을 것이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강 장군님, 내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 및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복 착용 부탁드립니다. 강서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끄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만석의 찌질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기분은 오히려 상쾌해졌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기분이란 이런 것일까? 오만석 대령.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씹어 삼켰다. 내일 보자고. 누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유성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거대한 폭풍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일 육군본부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일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계룡산 자락에서 내려온 습한 공기는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듯 무겁고 축축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사무실. 오만석 대령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 마신 양주가 속에서 부글거렸다. 그는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부하 여군 장교가 타온 꿀물을 들이켰다. 커, 이제 좀 살겠네. 야, 김대위. 너는 물 조절 하나 제대로 못하냐? 밍밍해서 이게 꿀물인지 맹물인지 원. 오만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김대위라 불린 여군 장교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됐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오만석은 손을 휘저어 김대위를 내보냈다. 사무실 안에는 그를 따르는 몇몇 영관급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오만석의 라인을 타고 진급을 노리는 소위 말하는 오만석 사단이었다. 과장님, 어제 그거는 잘 해결되셨습니까? 김 사장이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가던데요. 소령 하나가 아부를 떨며 물었다. 오만석은 거만하게 웃으며 뱃살을 두드렸다. 그럼 누가 한 일인데? 아, 그나저나 어제 진짜 골 때리는 일이 있었잖아. 유성에서 술 한잔하는데 웬 미친 아줌마 하나가 시비를 거는 거야. 미친 아줌마요? 감히 대령님께 말입니까? 그러게 말이다. 등산복 꾀재재하게 입고 모자 푹 눌러 쓴 게 딱 봐도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 같은데 나보고 사과를 하라 마라 훈장질을 하더라고. 내가 확 들이받아 버리려다가 내일 취임식도 있고 해서 봐줬지. 내가 성질 죽이느라 혼났다. 오만석의 무용담에 부하들은 과장된 리액션을 보이며 맞장구 쳤다. 아이고 참으시길 잘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그 여편네 운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 성질 건드려서 살아남은 놈이 없는데 말입니다. 사무실 안은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군본부라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있으며 바깥 세상의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복도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알립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신임 육군 참모차장 취임식 및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겠습니다. 영관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들은 지금 즉시 대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복입니다. 어우, 귀찮아 죽겠네. 새로 오는 차장이 누구래? 소문 들었어? 오만석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며 물었다.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소문만 무성합니다.
야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느니 정책통이라느니 말이 많은데 확실한 건 이번에 3군 단장을 마치고 온다는 것뿐입니다. 누가 오든 내 라인만 안 건드리면 돼. 가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와서 사우나나 가자고. 오만석은 정복 상의를 대충 걸치고 삐딱하게 모자를 쓴 채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수많은 별과 무궁화들이 대회의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육군본부 대회의실은 웅장했다. 수백 명의 장교가 오와 열을 맞춰 앉아 있었고 단상 위에는 태극기와 육군기가 위엄 있게 걸려 있었다. 오만석은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옆자리 동기생과 잡담을 나누었다. 야, 끝나고 점심 뭐 먹을래? 어제 먹은 한우가 기가 막히던데. 글쎄, 오늘은 짬밥이나 먹자. 새로 온 차장이 깐깐할 수도 있잖아. 깐깐해봤자지. 어차피 저녁 앞두고 쉬러 오는 자리 아니냐?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 알아서 기겠지. 오만석은 껌을 짝짝 씹으며 단상을 바라보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정돈된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부터 신임 육군 참모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일제히 의자 끄는 소리가 나고 수백 명의 군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숙한 침묵이 감돌았다. 신임 육군 참모차장 강서연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대회의실 뒷문이 활짝 열렸다. 저벅, 저벅, 저벅. 규칙적이고 힘있는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오만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여자였다. 티끌 하나 없이 다림질된 짙은 녹색의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은 그녀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치러낸 수많은 전장의 기록이었다. 특수전휘장, 공수휘장,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시절 받은 훈장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하지만 오만석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화려한 훈장들이 아니었다. 그 얼굴.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 칼로 벤 듯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늘한 눈빛. 어제였다. 불과 12시간 전 유성구의 고깃집에서 자신이 미친 아줌마 계집년이라고 부르며 모욕을 줬던 바로 그 여자였다. 등산복을 벗고 정복을 입었을 뿐 그녀는 분명 어제 그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 견장에 박힌 은색의 별 3개가 오만석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준장, 소장도 아닌 중장. 군단장급 지휘관이자 육군 서열상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절대 권력자. 허헉. 오만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옆에 있던 동기가 그를 툭 쳤다. 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저 여자. 오만석은 손가락질조차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다. 강서연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맹수처럼 우아하고 위압적이었다. 단상 중앙에 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한 곳에 꽂혔다. 오만석이 서 있는 자리였다. 강서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어제 고깃집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오만석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저 여자가 중장일 리가 없어. 저런 젊은 여자가 어떻게 말도 안 돼. 오만석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할 만큼 선명했다. 강서연은 단상 앞에 마이크를 잡았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오만석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충성,
선창에 맞춰 수백 명의 장교가 경례를 붙였다. 강서연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손을 내린 그녀가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반갑습니다. 신임 육군 참모차장 중장 강서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스피커를 찢을 듯 강력했다. 취임사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을 바꿨습니다. 종이에 적힌 번지르르한 말보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다. 참모총장과 다른 고위 장성들도 흥미롭다는 듯 강서연을 주시했다. 강서연은 단상 아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이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 한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오만석에게 멈췄다. 군인의 명예란 무엇입니까? 강서연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준 면허증이 아니라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지라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강서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 낮아진 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곳 육군본부에는 그 계급장을 마치 조폭의 문신처럼 여기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협하고 부하를 노예처럼 부리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썩어 빠진 자가 말입니다. 오만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닥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제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이 악몽이 빨리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자비로운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숨통을 끊어야만 끝을 보는 특수부대원 출신이었다. 군수참모부 과장 오만석 대령. 강서연의 입에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오만석에게 꽂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찌르는 화살처럼 느껴졌다. 자자리에 계십니까? 강서연이 되물었다. 오만석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무릎이 서로 부딪혀 딱딱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내 대령 오만석.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강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뚜벅뚜벅. 구두 소리가 오만석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그녀는 오만석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텄다. 오만석은 바로 코앞에서 별 3개의 위용을 마주해야 했다. 어제 자신이 삿대질했던 그 얼굴이었다. 어제 저녁 유성구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까? 강서연이 나직하게 물었다. 저 그게 처음 뵙겠습니다, 차장님. 오만석은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척 시치미를 때려 했다. 강서연이 피식 웃었다. 처음? 기억력이 좋지 않군요. 분명 어제 나에게 그랬지요. 이 건방진 년 어디서 굴러먹던 게 무릎 꿇고 빌어라고. 장내가 술렁거렸다. 대령이 중장에게, 아니 설사 민간인이라 해도 군인이 민간인에게 그런 쌍욕을 했다는 사실에 다들 경악했다. 그리고 내 이름과 소속을 물었었지요. 남편이고 부대장이고 불러서 아작을 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 소속은 대한민국 육군본부, 계급은 중장입니다. 자, 이제 아작을 내보시지요. 오만석 대령. 강서연의 서슬 퍼런 일깔에 오만석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이다. 차장님,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민간인인 줄 알고, 아니 술에 취해서 그만. 민간인인 줄 알았다?
강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더 큰 죄라는 걸 모르나.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계급을 앞세워 겁박하고 갑질을 해?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아깝다. 내 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묵묵히 헌신하는 수십만 국군 장병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야. 강서연의 호통은 천둥소리 같았다. 오만석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싹싹 빌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을 적셨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어제 내 놈에게 모욕당한 그 아르바이트생 청년 그리고 내 놈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기생해 온 업체 사장들 그들에게 가서 빌어라. 강서연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그러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군수참모부 오만석 대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및 민간인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오만석의 양팔을 낚아챘다. 이거 나 대령이야. 오만석이라고. 차장님, 차장님. 오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갈 뿐이었다. 그의 처절한 비명이 회의실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만석이 사라진 후 강서연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어수선해진 장례를 정리하는 데는 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침묵 하나면 충분했다. 오늘부로 육군본부 내의 모든 부조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만약 제 앞에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방금 나간 자와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강서연의 선포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가 자세를 바로잡았다. 두려움 섞인 존경심 그리고 묘한 통쾌함이 그들의 눈빛에 서렸다. 이상. 강서연이 경례를 올리자 우렁찬 복창 소리가 계룡대를 뒤흔들었다. 충성. 회의가 끝나고 강서연이 퇴장하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박철규 준이가 다가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전하십니다, 장군님. 707 시절 작전 개시할 때 눈빛이 나오시던데요. 오랜만이네요, 수송관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겨우 쥐새끼 한 마리 잡았을 뿐인걸요. 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걷히고 계룡산의 맑은 능선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육군본부의 따리를 틀고 있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악의 무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군화끈을 다시 한번 조였다. 오만석이 끌려간 직후 육군본부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으나 겉으로는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계룡대 본청 지하에 위치한 헌병대 조사실. 철제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 2개가 놓인 좁은 방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만석이 흘린 식은땀 냄새로 진동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입만 열면 니들 옷 벗는 건 일도 아니야. 당장 수사과장 오라 그래. 군단장님한테 전화 연결하라고. 오만석은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했다. 자신이 모시던 윗선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온 것은 헌병 수사관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안경 너머로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육군본부 법무실장 마석도 준장이었다. 오만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마마 장군님.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저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그 미친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사람을 이렇게 개취급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오만석이 애원하듯 매달렸다. 하지만 마석도는 혐오스럽다는 듯 오만석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오대령.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밖에서 다 들리겠어요. 아니, 지금 목소리가 문제입니까? 제가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관행대로 좀 챙긴 거 가지고. 관행이라. 마석도가 피식 웃었다. 그 관행 때문에 지금 우리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지게 생겼습니다. 자네가 싼 똥을 치우느라 윗분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고 계십니다. 오만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윗분들이라면 강서연 차장.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요. 오자마자 자네 장부부터 뒤지고 있습니다. 자네가 김 사장한테 받은 뒷돈, 룸살롱 접대 내역, 그리고 마석도는 몸을 앞으로 숙여 오만석의 귀에 속삭였다. 그 돈의 절반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적힌 비망록까지 찾고 있답니다. 오만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 비망록에는 자신의 비리뿐만 아니라 군수참모부장, 나아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분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그것이 터지면 군 전체가 뒤집힐 일이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 금고에.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마석도가 말을 끊었다. 여기서 자네 혼자 독박 쓰고 조용히 옷 벗고 나가면 우리는 자네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퇴직금도 챙겨주고 나중에 김 사장 통해서 자리 하나 봐주지요. 하지만 마석도의 안경이 번뜩였다. 끝까지 억울하다며 같이 죽자고 덤비면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 처자식까지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군인연금? 어림도 없지. 불명예 제대의 횡령죄로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오만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버려진 폐. 자신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사냥개에 불과했다. 한편 같은 시각 육군 참모차장 집무실. 강서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오만석의 책상에서 압수한 서류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결제 서류였지만 특수전 정보장교 출신인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숫자가 안 맞아. 강서연이 볼펜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수송 차량 부품 교체 비용이 전년 대비 30%나 증액됐는데 정작 차량 가동률은 떨어졌어. 차액이 어디로 샌 거지? 그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집무실은 넓고 쾌적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방 안에도 자신을 감시하는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수송관 박철규 준이가 들어왔다. 그는 쟁반에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있었다. 차장님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습니다. 박준희는 넉살 좋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강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검지를 입술에 대며 쉬타는 신호를 보냈다. 박준희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강서연은 메모지에 글씨를 썼다. 이 방 도청되고 있어. 박준희가 놀란 표정으로 끄덕였다. 강서연은 다시 펜을 움직였다. 책상 밑, 그리고 소파 뒤쪽. 박준희는 차를 권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소파 쪽으로 이동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소파 틈새를 더듬었다. 잠시 후 그의 손에 콩알만 한 검은 물체가 들려나왔다. 초소형 도청 장치였다. 강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육군본부의 2인자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방에 도청 장치라니.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차 맛이 아주 좋네요, 수송관님. 앞으로도 종종 부탁합니다. 강서연은 도청 장치를 향해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박준희에게 눈짓을 했다. 박준희는 도청 장치를 꽉 쥐어 부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역정보를 흘릴 때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박준희가 나가자 강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이 깔린 계룡대의 연병장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 했다. 그래, 다 덤벼봐. 강서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707 시절 동료들의 피로 쓰인 작전 일지였다. 전쟁은 이제부터니까. 며칠 뒤 강서연에게 초대장이 한 장 날아왔다. 육군 발전 포럼 정기 만찬. 장소는 대전 유성구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겉으로는 예비역 장성들과 현역 지휘관들이 모여 군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하나회의 뒤를 잇는 군내 사조직 청죽회의 비밀 회합이라는 것을 강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다. 회유하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저녁 7시. 강서연은 정복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홀 안에는 배가 나온 노년의 예비역들과 기름진 얼굴의 현역 장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 주인공이 오셨구만.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무리의 중심에 있던 남자가 다가왔다. 육군 군수사령관을 지냈던 예비역 대장 마상구였다. 그는 청죽회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방산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인물이었다. 반갑습니다, 강 중장. 소문은 익히 들었네. 아주 대단한 여장부라며? 오만석이 그 칠칠 맞은 놈을 단칼에 베어버렸다지. 마상구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자 주변의 추종자들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선배님. 그저 군법에 따라 처리했을 뿐입니다. 강서연은 정중하지만 뼈 있는 대답을 건넸다. 마상구의 눈이 가늘어졌다. 군법이라. 좋지. 법대로 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말이야, 강 중장. 군대라는 게 법으로만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거든. 선후배 간에 정이 있고 의리가 있어야지.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는 법이야. 마상구는 웨이터에게서 와인잔 2개를 받아 하나를 강서연에게 건넸다. 자, 한잔하지.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하는 의미에서. 식구. 그 단어는 명백한 회유였다. 이 잔을 받으면 그들의 카르텔에 들어오는 것이고 거절하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서연은 와인잔을 받았다. 마상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강서연은 잔을 입에 대지 않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침묵을 깼다. 죄송하지만 제가 근무 중에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업무가 많이 남아 있어서요. 마상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선배의 잔을 거절한 것이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거참.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쓸래도 없구만. 여자들은 이래서 큰일을 못한다니까. 마상구가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내던질 듯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와인이 튀어 하얀 식탁볼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다. 강 중장.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하지. 밤길 조심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별을 달고 있어도 사고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 특히 707 출신이라 자신감이 넘치는 모양인데 총알은 눈이 없다는 거 잘 알지 않나?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염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숨소리만 듣고 목을 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걱정보다는 선배님의 혈압을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하시면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강서연은 고개를 까딱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마상구의 욕설과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패배한 개의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호텔을 빠져나온 강서연은 관용차에 올랐다. 운전병에게 짧게 지시했다. 관사로 돌아간다. 차는 유성구의 번화가를 지나 계룡대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에 접어들었다. 가로등도 드문 어두운 길이었다. 그때였다. 백미러의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SUV 차량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차장님, 뒷차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운전병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속도 유지해. 강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마상구의 밤길 조심하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쾅! 뒷차가 강서연의 차 뒷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체가 휘청거렸다. 운전병이 핸들을 놓칠 뻔했다. 이 미친 새끼들이. 핸들 꽉 잡아. 브레이크 밟지 마. 강서연이 소리쳤다. SUV는 다시 한번 옆구리를 들이받으려는 듯 속도를 올리며 차선을 변경했다. 놈들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차를 도로 밖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작정이었다. 강서연은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운전병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신호하면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서 핸들 왼쪽으로 꺾어. 알겠어? 네. 하지만. 죽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관용차가 급격하게 회전했다. 옆에서 들이받으려던 SUV는 갑작스러운 감속에 반응하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순간 강서연의 차는 팽이처럼 돌아 SUV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SUV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되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차체가 찌그러졌다. 강서연의 차도 멈춰섰다.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가려졌지만 강서연은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괜찮나? 네네, 괜찮습니다. 운전병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강서연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전복된 SUV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기어나오는 운전자를 향해 걸어갔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강서연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 사주야? 강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차가웠다. 말해. 마상구야? 남자는 대답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잭나이프였다. 하지만 강서연에게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았다. 퍽. 강서연의 정강이 차기가 남자의 손목을 강타했다.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어지는 강서연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에 꽂혔다. 남자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강서연은 쓰러진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가서 전해. 이따위 유치한 장난질은 통하지 않는다고. 다음번엔 차가 아니라 내 놈들 목이 날아갈 거라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서연은 피 묻은 손을 털며 불타오르는 SUV를 바라보았다. 이제 전면전이었다. 교통사고 위장 암살 시도 사건은 단순한 졸음운전 사고로 처리되었다. 경찰 윗선에도 이미 청주회의 손길이 뻗쳐 있었기 때문이다. 강서연은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넘어갔다. 지금 떠들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꼬리만 잘릴 뿐이었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강서연은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마상구와 그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하려면 그들의 돈줄과 비리 장부 원본을 확보해야 했다.
박철규 준이가 은밀하게 보고를 올렸다. 차장님 찾았습니다. 유성구 외곽에 있는 폐공장입니다. 겉으로는 물류 창고로 위장하고 있지만 밤마다 고급 세단들이 드나듭니다. 그곳 지하에 그놈들의 금고가 있다는 첩보입니다. 경비 병력은 사설 용역 깡패들 20명 정도, 그리고 입구에 헌병 출신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20명이라. 강서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딱 몸풀기 좋은 숫자네. 네. 설마 직접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차장님은 중장이십니다. 지휘를 하셔야지 현장에 뛰어드시면. 박준희. 강서연이 박준희의 말을 끊었다. 법으로 안 되면 주먹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가 가면 내 발로 가는 거고 내가 가면 넌 그냥 운전만 한 거야. 그날 밤 자정. 유성구 외곽의 폐공장. 가로등 하나 없는 으슥한 곳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강서연과 박철규, 그리고 강서연이 707 시절 직접 키워낸 전역자 후배 2명이었다. 총 4명. 적은 20명. 목표는 지하 1층 금고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와 장부다. 인명살상은 피하되 저항하면 불구로 만들어도 좋다. 진입. 강서연의 짧은 명령과 함께 내 그림자가 공장 담벼락을 넘었다. 뭐야? 누구? 정문을 지키던 경호원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강서연이 순식간에 접근하여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이다.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들은 유령처럼 공장 내부로 침투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건장한 사내 5명이 노가리를 까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야, 저기 뭐냐? 사내 하나가 강서연 일행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손님 받으러 왔다. 강서연이 짧게 답하며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콰직. 강서연의 날라차기가 사내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사내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뭐야? 잡아. 죽여. 나머지 놈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707 특수임무단, 그 중에서도 인간병기라 불리던 강서연과 그 팀원들에게 동네 양아치 수준의 폭력배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박철규 준이가 묵직한 주먹으로 놈들의 명치를 가격하는 동안 강서연은 춤을 추듯 놈들의 공격을 피하며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했다. 우당탕. 퍽. 1분도 채 되지 않아 지하 입구는 신음하는 사내들로 가득 찼다. 강서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숨을 골랐다. 내려간다. 지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안에서 돈을 세고 있던 관리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다. 오만석에게 뇌물을 바치던 김 사장이었다. 당신은 강 차장? 김 사장이 귀신을 본 듯 입을 딱 벌렸다. 여기서 또 보네, 김 사장. 열심히 사시네. 강서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이건 주거 침입이야. 강도야. 경찰 불러. 당장 불러. 경찰 오면 아주 볼만하겠네. 육군 참모 차장이 깡패 소굴에 쳐들어왔고 그 소굴에는 군납 비리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뉴스 헤드라인으로 딱이지 않아?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집어들었다. 청주회 활동 자금 내역. 빙고. 그때 사무실 안쪽 비밀문이 열리며 덩치가 곤만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손에는 큼지막한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다. 이 구역의 해결사 일명 도끼라 불리는 놈이었다. 어떤 년이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도끼가 흉흉한 눈빛으로 칼을 휘둘렀다. 박준희가 나서려 했지만 강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가 하지. 몸 좀 풀고 싶었는데 잘 됐네. 강서연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하얀 팔뚝에 훈련으로 다져진 잔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줌마 후회하게 해줄게. 도끼가 괴성을 지르며 칼을 찔러왔다. 단순하지만 힘이 실린 공격이었다. 강서연은 한 뼘 차이로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 놈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빡! 강서연의 팔꿈치가 도끼의 인중을 강타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도끼가 비틀거리며 물러섰지만 강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도끼의 팔을 잡아채어 꺾어버리고 무릎으로 놈의 복부를 찍어 올렸다. 크억! 도끼가 칼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사내가 단 3방에 무너졌다. 강서연은 쓰러진 도끼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칼은 주방에서 났어. 군인 앞에서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그녀는 놈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아 기절시켰다.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 사장은 오줌을 지리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강서연은 금고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와 서류 뭉치를 챙겼다. 이것만 있으면 마상구는 물론 그와 연결된 국회의원들까지 싹 다 날려버릴 수 있었다. 철수한다. 강서연은 전리품을 챙겨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시원했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가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이제 쇼타임이야. 강서연은 박준희에게 하드디스크를 넘겨주며 말했다. 이거 복사해서 언론사,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시에 뿌려. 아침 해가 뜨면 대한민국이 아주 시끄러워질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강서연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아침 7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높고 다급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강서연이 어젯밤 확보한 비리 장부의 사본과 이중 계약서들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육군본부 군수비리 의혹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자행된 납품 비리와 횡령, 그리고 이를 주도한 사조직 청죽회의 실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고급 주택. 마상구 예비역 대장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지만 그의 분노는 꺼지지 않았다. 이 망할 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누군지 알고. 마상구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전화통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다. 청죽회 소속 국회의원들, 방산업체 사장들, 그리고 줄줄이 엮인 고위 장성들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김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으라고 했잖아. 마상구가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 선배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그리고 제 이름은 거론하지 마십시오.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이. 마상구는 전화기를 벽에 내동댕이 쳤다. 평생을 군림해온 자신의 왕국이 단 하룻밤 만에, 그것도 자신이 무시했던 젊은 여자 중장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 분위기는 어제와 정반대였다. 강서연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장교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서연은 참모 차장실로 들어갔다. 박철규 준이가 밝은 얼굴로 맞이했다. 차장님,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상구 그자는 지금 출국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도망칠 구멍은 막아놔야지. 강서연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마상구는 순순히 잡힐 위인이 아닙니다. 보안 태세를 강화하세요. 알겠습니다. 헌병대를 증원하고 관사 주변 경계를. 그때였다. 박철규 준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박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누구십니까? 육군 참모 차장실 박철규 준이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준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강 차장 바꾸라고. 내 놈 누구야? 강서연이 고개를 들어 박준이를 바라보았다. 박준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전화기를 강서연에게 건넸다. 마상구입니다. 강서연은 침착하게 전화기를 받았다. 강서연입니다. 강 중장. 아니 서연아. 우리 좋게 끝내자고 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마상구의 목소리는 비릿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좋게 끝낼 기회는 어젯밤 호텔에서 드렸습니다. 자수하십시오. 그게 전직 대장으로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명예입니다. 명예? 크크크. 명예가 밥 먹여주나? 내가 내 밥그릇을 걷어찼으니 나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야지 않겠어? 강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끼는 그 딸내미. 지금 유치원에 있나? 이름이 지민이었지 아마. 강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6살 난 딸이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워온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영린이었다. 당신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이기라도 하겠다고. 늦었어. 지금 내 부하들이 유치원 앞에 가 있다. 선택해. 지금 당장 증거 조작이라고 발표하고 수사를 중단시켜. 그리고 혼자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뉴스에는 비리 장부 대신 내 딸의 부고가 실릴 거다. 뚝. 전화가 끊겼다. 강서연은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플라스틱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707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장님, 무슨 일입니까? 박준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강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시뻘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민이를 노렸어. 네. 따님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특공대를. 아니. 놈들은 경찰이 움직이는 낌새가 보이면 바로 실행할 거야. 강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정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캐비닛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입었던 낡은 전술 조끼와 군화가 들어있었다. 박준이. 지금 즉시 지민이 유치원으로 가. 가서 상황 파악하고 만약 놈들이 이미 데려갔으면 추적해. 놈들의 목적지는 마상구의 은신처인 계룡산 인근 별장일 거야. 차장님은요? 강서연은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나는 놈들의 머리를 자르러 간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야. 강서연이 허리춤에 권총집을 찼다.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상구의 개인 별장. 겉으로는 평범한 전원주택처럼 보였지만 지하는 요새처럼 개조되어 있었다. 청주회의 비밀 아지트이자 마상구가 최후의 보루로 삼은 곳이었다.
마상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엽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사설 용역 업체에서 고용한 거구의 사내들이 10여 명 포진해 있었다. 모두 흉기를 든 채 살벌한 분위기를 풍겼다. 회장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마상구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지하 감방에 가도. 그리고 강서연이 오면 바로 문 열어주고. 혼자 왔는지 확인하고. 잠시 후 별장 마당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한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군복 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차림이었다. 무장도 하지 않은 맨몸이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별장 현관을 향해 걸어왔다. 오, 정말 혼자 왔군. 모성애라는 게 대단해. 마상구는 킬킬거리며 인터폰을 눌렀다. 들여보내. 철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거실로 들어섰다. 10명의 사내가 순식간에 그녀를 포위했다. 거실 중앙 소파에 거만하게 앉은 마상구가 엽총을 들어 강서연을 겨누었다. 어서 와라, 강 중장. 아니, 이제 곧 옷 벗을 강서연 씨. 강서연은 마상구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마상구의 눈동자를 향해 꽂혀 있었다. 내 딸 어디 있어?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차가웠다. 성격도 급하긴. 걱정 마. 아직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마상구는 턱짓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리켰다. 자, 거기 앉아서 방송 켜. 그리고 국민들에게 말해. 그 장부는 조작된 것이고 내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퇴하겠다고 말이야. 강서연은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사내들이 긴장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강서연은 노트북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노트북을 켜는 대신 천천히 손을 내려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마상구, 넌 군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뭐라고? 전쟁터에서도 어린아이는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넌 그 선을 넘었어. 강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도 오늘 선을 넘을 생각이야. 콰직. 강서연이 테이블을 한 손으로 뒤집어 엎었다. 육중한 참나무 테이블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마상구 앞을 막고 있던 사내 2명을 덮쳤다. 으악!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순간 강서연의 몸이 튀어나갔다. 쏴버려. 마상구가 당황하여 엽총 방아쇠를 당겼다. 탕! 굉음과 함께 산탄이 발사되었지만 강서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총알을 피한 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우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강서연은 쓰러지는 사내의 허리춤에서 잭나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죽여. 전연 죽여. 마상구가 소리쳤다. 남은 8명의 사내가 일제히 덤벼들었다. 강목과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강서연에게 그들은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했다. 서걱. 퍽. 억. 강서연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칼등으로 급소를 가격하고 손목과 발목의 인대를 정확히 끊어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한 놈이 뒤에서 강서연의 목을 조르려 했다. 강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놈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쿵 소리와 함께 놈이 기절했다. 불과 3분. 거실 바닥은 신음하며 뒹구는 사내들로 가득 찼다. 서 있는 사람은 오직 강서연 한 명뿐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상구를 바라보았다. 마상구는 공포에 질려 엽총을 다시 장전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탄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오지 마. 오면 쏜다. 오면 진짜 쏴. 강서연은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상구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내 딸 어디 있어? 강서연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지하실. 지하실에 있다. 제발 살려줘. 마상구는 소파 뒤로 기어 도망치며 비명을 질렀다. 강서연은 마상구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70kg이 넘는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들려 올라갔다. 안 돼. 넌 너무 쉽게 죽으면 안 돼. 강서연은 마상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의 엽총을 집어들어 반으로 꺾어버렸다. 그때 지하실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철규 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장님, 지민이 찾았습니다. 무사합니다. 강서연의 굳어있던 표정이 그제야 풀렸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수고했어, 박준이. 데리고 나가 있어. 아이에게 이런 꼴 보일 순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준이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거실에는 강서연과 마상구 둘만 남았다. 강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접니다. 준비됐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우렁찬 대답이 들려왔다. 네, 차장님. 헌병 특임대 도착했습니다. 진입 대기 중입니다. 강서연은 마상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들어와. 쾅, 쾅, 쾅. 별장의 창문이 깨지고 섬광탄이 터졌다. 헌병이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헌병 특임대원 수십 명이 레페를 타고 내려와 거실을 장악했다. 쓰러져 있던 용역 깡패들은 짐짝처럼 체포되었다. 강서연은 헌병 대장에게 마상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놈은 특급 범죄자다. 납치, 감금, 살인, 미수, 그리고 내란 음모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걸어서 체포해. 그리고 강서연은 마상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감옥에 가서도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내가 매일같이 면회를 갈 거거든.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읊어주러. 마상구는 재갈이 물린 채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강서연은 폐허가 된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박철규 준이 품에 안겨있는 딸 지민이가 보였다. 엄마. 아이가 울먹이며 달려왔다. 강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차가운 철혈에 잠군 강서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룡산 별장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대한민국 육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개혁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상구와 청주회 일당은 전원 구속 기소되었고 그들과 결탁했던 국회의원과 방산업체들도 줄줄이 겁의 심판대에 섰다. 육군본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는 능력 있고 청렴한 젊은 장교들이 배치되었다. 강서연의 집무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계룡대의 가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복을 단정하게 입은 박철규 준이가 들어왔다. 차장님, 저녁 지원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준이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을 끝으로 그녀는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다.
비록 정의를 실현했지만 사적인 복수를 위해 군 병력을 움직였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장군 강서연이 아닌 엄마 강서연으로 살고 싶었다. 고마워요, 수송관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차장님 덕분에 군대가 군대다워졌습니다. 후배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박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문 위병소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손님? 강서연은 의아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육군본부 본청 현관으로 나오자 수백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충성. 우렁찬 경례 소리가 계룡산 자락을 울렸다. 사병부터 장군까지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군인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 맨 앞줄에는 오만석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식당 아르바이트생 청년, 지금은 머리를 깎고 훈련병이 된 그 청년이 서 있었다. 그는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마지막으로 답례했다. 충성. 그녀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기품 있었다. 위병소를 나서는 강서연의 앞에는 작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그녀의 딸 지민이었다. 엄마,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군대 안 가도 돼? 지민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응. 이제 엄마는 우리 지민이 대장님 명령만 들을 거야. 강서연은 아이를 안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전쟁터의 흉포한 장군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미소였다. 강서연은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육군본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남긴 전설은 아마도 오랫동안 이곳에 남아 올바른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비추어 줄 것이다. 대전 유성구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육군 군수 비리 사건을 해결하고 전역하는 강서연 중장에 대해 국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녀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서연은 라디오를 껐다. 엄마, 왜 꺼? 시끄러워서. 엄마는 이제 조용한 게 좋아. 강서연은 창문을 내렸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들어왔다. 지민아,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떡볶이. 매운 떡볶이. 그래, 아주 맵고 맛있는 걸로 해먹자. 차는 노을이 지는 도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하늘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강서연의 앞날은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깨에 별을 달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이 이미 누구보다 빛나는 별이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두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한겨울의 칼바람이 쇠창살 틈으로 매섭게 파고들었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기 7163번. 밥 안 먹어? 안 먹을 거면 내놔. 옆방 수감자가 철창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7163번, 그것이 한때 육군본부를 호령하던 군수참모부 과장 오만석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오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끌어안았다. 꽁보리밥과 멀건 콩나물국이 전부였지만 이것이라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다. 뭐 먹을 거야? 내 거야.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기름지던 뱃살은 온데간데 없고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여 있었다. 감옥 내 왕따가 된 그는 매일 밤 다른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7163번 면회다.
오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다. 혹시 가족이 왔을까? 아니면 옛 동료가 구명운동이라도 벌여주는 걸까?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다. 하지만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가 기다리던 가족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낯선 변호사였다. 오만석 씨 되십니까? 누구쇼? 내 아내는? 애들은?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유리벽에 들이밀었다. 부인께서 보내셨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입니다. 위자료 및 양육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가족분들이 오만석 씨와의 면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수치스러워해서 성본 변경 신청도 하겠답니다. 도장 찍으시죠. 뭐라고? 야,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한 건데. 으악. 오만석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제지뿐이었다. 조용히 해. 끌고 가. 질질 끌려가는 오만석의 비명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한편 같은 구치소의 특별사동. 한때 사성 장군이었던 마상군은 벽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전화 좀 줘. 강서연이 그년 잡아와야 해. 내 별장. 내 돈.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 붕괴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죽는 날까지 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망상과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대전 유성구의 한적한 주택가.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길에 고소한 빵 냄새가 퍼져나갔다. 서연 베이커리. 작고 아담한 빵집 간판 아래 앞치마를 두른 강서연이 갓 구운 빵을 진열하고 있었다. 군복 대신 편안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사장님, 여기 단팥빵 5개만 주세요. 어머, 철수 엄마 오셨어요? 덤으로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강서연은 동네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손맛 좋고 인심 후한 아이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중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갓 구운 소보로빵이니. 인사를 건네던 강서연의 말이 멈췄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손님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입구를 지켰고 그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이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강서연은 빵 집게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관님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이십니까? 허허 강 장군. 아니, 이제는 강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빵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구먼. 장관은 진열된 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강서연을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강서연은 장관을 가게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꺼냈다. 대통령님 친서다. 네. 이번에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군 내부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올바른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한 민간기구지. 대통령님께서는 내가 그 위원장을 맡아주기를 원하신다. 강서연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세간에서는 그녀가 정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쟁반에 따뜻한 우유와 빵을 담아 장관 앞에 내밀었다. 장관님, 저는 지금 제 임무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임무라니? 강서연은 가게 밖을 가리켰다.
통유리 너머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깨르르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는 노란 가방을 맨 딸 지민이도 있었다. 제 딸아이의 저녁밥을 챙겨주고 동네 이웃들에게 따뜻한 빵을 구워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지금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강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군대는 떠났지만 제 마음속의 군인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게 저에게는 더 어울리는 옷 같습니다. 장관은 잠시 멍하니 강서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역시 강서연이야. 707 호랑이가 빵집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발톱이 빠진 게 아니었어. 장관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다. 대통령님께는 내 뜻을 잘 전달하마. 대신 가끔 빵이나 사러 오마. 이건 거절하지 않겠지? 언제든 환영입니다. 단골 할인도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었다. 장관이 돌아가고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엄마. 지민이가 달려와 강서연의 품에 안겼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 그리기 했는데 나 뭐 그렸게? 우리 지민이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화가. 아니, 짜잔. 지민이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군복을 입고 별 3개가 달린 모자를 쓴 여자가 빵집 앞에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강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지고 빛나는 훈장이었다. 지민아. 응? 엄마는 이제 군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나 지민이와 친구들을 지켜주는 대장님이야. 알지?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잖아. 강서연은 딸을 꼭 껴안았다. 가게 밖에는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강서연은 문 밖을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먼 계룡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더 이상 피 냄새나 화약 냄새는 없었다. 오직 향긋한 봄내음뿐이었다. 임무 완료.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은조렸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중장 강서연.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별로 불의에 맞서 싸운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